오늘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옛날 옛적 이야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다정한 오누이. 다정한 오누이. 옛날 금강산 육함 근처 어느 마을에 오누이가 다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이름은 호가였고 누이는 국향이었습니다. 오누이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었지요.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약조도 캐고 나무를 해다 받며 살았습니다. 자갈투성인 산기슭을 일구어 작은 밭도 마련했지요. 둘은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예보 동생 국향이가 갑자기 열이 오르면서 앓아 누웠습니다. 벌써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있기만 했지요. 약이 된다는 백도라지를 캐어와 묻혀주기도 하고 참두를 부며 들쭉 열매를 따다 줘도 어느 것 하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국향은 먹은 것이 없이 헛구역질만 해댔지요. 오빠, 어렸을 때 엄마가 구워줬던 삼치고기가 먹고 싶어. 어느 날인가 국향이가 오빠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호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한 그름의 동해바다로 갔지요. 동해에 이름난 장전포부에 온 호가는 만나는 어부마다 삼치를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너희 동생 사정은 참 딱하지만 삼치는 6월에나 잡히니 6월이라면 아직도 한 달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알아 누워있는 동생을 생각하니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지요. 호가는 어부들을 찾아다니며 낚시하는 법과 노 젓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마 먼 바다로 나가면 삼치가 있을지도 몰라. 며칠 후 호가는 어부들의 배 한 척을 빌려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 깊은 바다로 나갔지요. 장전포부가 바다 너머로 사라지고 저 멀리 금강산 봉우리들만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호가는 노 젓는 것을 멈추고 배머리에 낚시를 들이웠습니다. 깊은 바다라 그런지 고기들이 꽤 많았습니다. 낚시를 들이오기가 무섭게 팔뚝만한 고기가 퍼덕거리며 물렸지요. 하지만 반나절이나 낚시를 던졌지만 애타게 찾는 삼치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호가는 점점 더 깊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때 잔잔하던 바다가 너울거리며 배가 좌우로 흔들거렸지요. 호가가 탄 데는 사나워지는 바다의 가랑잎처럼 이리저리 휘몰렸습니다. 호가는 배를 꽉 붙들었습니다. 파도가 배의 옆구리를 세차게 때렸지요. 순간 배가 크게 흔들거리더니 뒤집혔습니다. 산속에서만 살아온 호가는 헤엄을 칠 줄 몰랐습니다. 힘껏 발버둥 쳤지만 사나운 파도에 힘이 다 빠진 호가는 물속에 잠겨버리고 말았지요. 오빠를 바다로 보낸 국형은 아픈 몸을 이끌고 날마다 뒷산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갔습니다.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오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날은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바위에 앉아있기도 했지요. 바다를 바라보며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습니다. 바닷속에 잠긴 호가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수십 마리의 거북이 떼가 몰려와 호가를 등에 태웠습니다. 눈을 찔끔 감았다가 떠보니 호가가 와 있는 곳은 용궁이었지요. 용궁은 호가가 삼치를 잡으려고 애쓰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도를 일으키고 급히 거북이에게 명령을 내려 호가를 용궁으로 데려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삼치를 그토록 잡으려는 까닭을 듣고 싶구나. 호가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오, 과연 오노이 간의 사랑이 지극하구나. 내 어찌 가만히 있으려. 용왕이 신하에게 명령했지요. 여봐라, 옥에 갇힌 삼치들을 여기 당장 데려오도록 해라. 얼마 후 삼치들이 겁을 잔뜩 먹은 채 용왕 앞에 이끌려왔습니다. 호가는 삼치들을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호가야, 사실 여기 삼치들은 틈만 나면 형제들끼리 싸움질을 일삼아 내가 잠시에 옥에 가두어 두고 있었다. 그래서 바다에 삼치가 없었던 게야. 용왕은 삼치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들, 듣거라. 여기 있는 젊은이는 동생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거늘 너희들은 어떠하냐. 삼치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벌벌 떨었습니다. 네, 너희들에게 죄를 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명심해서 잘 듣거라. 너희들은 이 젊은이와 함께 금강산에 가서 너희 동생의 병을 고쳐주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용왕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삼치들은 몸을 굽혀 외쳤습니다. 용왕은 온갖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하려 했지만
호가는 동생 걱정에 급히 떠나길 원했습니다. 호가는 거북이의 등에 올라타고 삼치들의 호의를 받으며 용궁을 떠났지요. 무트로 가는 길에 무서운 곱상어를 만났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삼치들의 기세에 눌려 곱상어는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습니다. 드디어 물 위로 거북이가 올라왔지요. 호가의 눈에는 그리운 금강산 12,000 보물이들이 아침 안개 사이로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동생을 만날 생각이라니 호가의 마음은 설레고 급해졌지요. 장전보구 옆 하야 모래밭으로 올라온 호가 앞에 금강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모래바닥 소나무 숲에서 사슴 한 마리가 뛰어나왔습니다. 육함 근처에서 늘 보던 꽃사슴이었지요. 사슴은 호가가 서 있는 곳으로 걸어오더니 등에 올라타라는 듯 넙죽 꿇어 엎드렸습니다. 사슴은 머뭇거리는 호가의 다리를 머리로 툭툭 찼지요. 하지만 호가는 여기까지 안내해준 거북이와 삼치들을 어찌해야 좋을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지면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러더니 사나운 회오리 바람이 바다 쪽에서 불어왔지요. 놀란 호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고개를 들어보니 거북이와 삼치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리둥절해 하던 호가는 사슴 등에 올라탔지요. 사슴은 바람이 나는 듯이 금강산 바위들을 요리조리 뛰어넘었습니다. 사슴은 어느새 육함 뒤편 바위 위에 올라섰지요. 사슴의 등에서 내린 호가는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동생 국형이가 동해 바다를 구워보며 바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국형아.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놀란 국형이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호가와 국형은 반가움에 얼싸안았지요. 국형은 호가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목이 메이도록 흐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오누이는 한참 동안이나 떨어질 줄 몰랐지요. 국형을 안고 있던 호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국형의 뒤편에 있는 커다란 바위 웅덩이 안에 삼치와 거북이들이 박을 대고 있었지요. 호가는 국형의 손목을 꼭 잡고 웅덩이 쪽으로 가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웅덩이 속 삼치들은 꼬리 지느러미를 흔들며 푸드덕거렸지요. 그런데 삼치들이 엉켜퍼득일수록 이상한 향내가 진하게 풍겨나왔습니다. 향기를 맡은 국형은 얼굴에 핏기가 서더니 재채기를 한 번 했습니다. 오빠 이상하게도 이제 몸이 안 아파요. 메스거리던 속도 쑥 풀리고 머리도 맑아졌어요. 온몸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환하게 웃으며 좋아하는 국형을 본 호가는 동생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치들아 정말 고맙구나. 동생의 병이 이제 다 나았으니 어서 용궁으로 돌아가거라. 호가의 말에 삼치들은 펄쩍 뛰며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고 아우성이었지요. 걱정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 동생 병이 나았으니 용왕님도 너희들을 용서해 주실 거야. 호가는 웃으며 다정스럽게 삼치들에게 일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다로 돌려보내야 할지 걱정이었지요. 한두 마리라면 몰라도 수백 마리의 삼치들을 동해 바다로 데려가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거북이들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때 하늘에 먹구름이 깔리더니 천둥 소리와 동시에 갑자기 삼치들이 있던 웅덩이에 물이 콸콸콸 소리를 내며 쏙 굳혔습니다. 웅덩이가 눈 깜짝할 사이에 넘쳐 흘러 큰 물줄기를 만들었지요. 그 물줄기를 따라 삼치와 거북이들은 무사히 동해 바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호가와 국향은 바다로 떠나는 삼치와 거북이에게 오래도록 손을 흔들었습니다. 후에 금강산을 찾은 사람들은 국향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바다로 나간 오빠를 애타게 기다리며 앉아있던 바위 보물이를 망향대라고 불렀습니다. 찾을 수 없는 마을. 망향대는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던 곳이라는 뜻입니다. 찾을 수 없는 마을. 옛날 충청도 어느 마을에 산구경 다니기를 좋아하는 홍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올라가 보지 않은 산이 없을 정도로 산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였지요. 또 한 번 갔다 온 산이라면 산의 지리를 손바닥 들여보듯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홍생은 금강산이 아주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가만히 앉아있을 홍생이 아니었습니다. 홍생은 곧장 금강산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무럭무럭 금강산에 찾아간 홍생은 먼저 내금강의 이곳저곳을 두루 구경했지요. 그리고는 외금강의 어느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머리 위에서 환하게 빛나던 해가 서쪽 하늘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오호, 날이 금방 저물겠는걸.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곳이 대관절 어디지? 너무 깊이 들어와서 어딘지 모르겠네. 이거 큰일이로구먼. 길을 잃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마침 사카스 쓴 한 남자가 홍생 앞을 지나갔습니다. 홍생은 이젠 살았구나 하고 얼른 그 남자를 쫓아가며 불렀지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제가 길을 잃었는데 혹시 마을 있는 곳을 아시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홍생은 사정하듯 말했지요. 마을이요. 이 깊은 산 중에 선배님이 어인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소만 말로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럼 댁은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혹 마을로 가시는 길이라면 같이 갈 수 없겠습니까? 남자는 사캅을 약간 위로 젖히고 홍생의 아래 위를 천천히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아주 먼 데 있소이다. 아무리 멀다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도 가는데 어찌 저라고 못 가겠습니까? 아, 당신만 좋다면 같이 좀 갑시다.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길이 생각보다 아주 험합니다. 보아하니 지쳐서 얼마 못 갈 것 같은데. 홍생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지요. 몸은 지쳐 보일지 몰라도 난 오개가 있는 사람이요. 게다가 산길 타는 일이라면 누구한테도 지지 않소. 댁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 제발 좀 데려다 줘. 홍생의 간절한 부탁에 남자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좋소. 같이 갑시다. 그러나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거요. 날도 곧 저물 텐데 어서 서두릅시다. 남자는 가파른 길을 몇십리나 올라갔습니다. 홍생의 숨이 가파졌습니다. 많은 산을 다녀봤지만 이렇게까지 험한 산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앞서가던 남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홍생을 돌아다 보았지요. 그렇게 힘들어. 진짜 길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자, 자기 모래불판을 보시오. 남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아래 아주 고운 모래밭이 보였습니다. 이 모래는 그 어떤 모래보다도 훨씬 부드럽습니다. 발을 옮기지 않고 조금만 서 있어도 무릎까지 파묻히고 맙니다. 내가 걷는 것처럼 발을 잽싸게 움직이면 빠지지 않으니까 걱정 마시고 조심해서 따라오십시오. 이윽고 남자는 발을 재빨리 움직이며 모래불판을 건너갔습니다. 홍생도 남자가 하던 대로 재빨리 발을 움직여 겨우 건너갔지요. 그러지 않아도 수십리 산길을 오르내리느라 힘이 빠진 다리인데 모래불판을 건너고 나니 다리가 호들호들 떨렸습니다. 홍생은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내쉬었지요. 하, 여보시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 안 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무서운 짐승들의 밥이 되기 십상이오. 남자는 길을 재촉하며 계속 걸어갔습니다. 홍생도 남자를 놓칠세라 부지런히 따라갔습니다. 산허리를 돌아 얼마쯤 더 가니 길이 또 끊어졌습니다. 아래로 구부문이 청길벼랑이고 맞은편 언덕까지는 한 길이 넘어 보였습니다. 다리가 사시나무 떨들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여기를 뛰어넘어야만 마을에 갈 수 있어. 한마디의 말을 건넨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벼랑을 훌쩍 뛰어넘어 건너편 언덕으로 갔습니다. 아니, 여길 정말 뛰어넘어야 한다는 말이오. 나 못하겠소. 겁먹지 말고 힘껏 뛰어내리시오. 내가 잡아드리리다. 남자는 언덕의 바위 틈에 발을 집어넣고 엎드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홍생은 도저히 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계속된 재촉에 홍생은 하늘 수 없이 눈을 질끈 감고 힘껏 뛰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으며 공중에서 아슬하게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지요. 이젠 죽는구나 생각하며 눈을 못 뜨고 있을 때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정도면 잘 뛰어내리십니다. 눈을 떠보니 홍생은 그 남자의 품 안에 안겨 있었습니다. 험하고 굽이진 산길을 몇 번이고 빙빙 돌고 오르내려 마침내 다다른 곳은 어느 마을의 입구였습니다. 홍생은 눈앞에 펼쳐진 마을의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 줄 몰랐지요. 사방은 높고 낮은 아름다운 봉우리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가운데는 넓은 벌판이 있었습니다. 벌판 가운데를 가로질러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그곳을 거슬러 올라가니 산 밑에 한 30여 채쯤 되어 보이는 아담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기름진 농가 밭에는 옹과 곡식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지요. 또 아름다운 골짜기마다 배나무가 가득했습니다. 이 마을은 백꽃이 필 때면
옹고을 안이 환하게 밝아져서 눈 온 날 아침 같아 보이지요. 마을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을 때 남자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용케도 그 험한 길을 지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마을에 처음 오신 귀한 손님이시니 푹 쉬다 가시지요. 날마다 이 집 저 집에서 번갈아 가며 홍생을 초대했습니다. 홍생을 모셔간 집에서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흥겨운 잔치를 벌였지요. 하루 이틀 사흘 마을 사람들의 급진한 대접을 받은 홍생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한 달 남짓 되었을 때 홍생은 갑자기 집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이제는 돌아가야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머물렀나 봅니다. 홍생은 처음 자기를 데려왔던 남자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더 쉬었다 가시지 않고 왜 벌써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계속 있고는 싶지만 기다리는 가족들도 있고 하니. 그래요? 그럼 바래다 드리지요. 잠시만 기다리시오. 남자는 어디선가 대나무를 한아름 베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능숙한 솜씨로 대나무를 똑같은 크기로 자르고 쪼개고 다듬었지요. 얼마 후 대나무 돗자리 2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웬 돗자리요? 이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어서 나를 따라오시오. 남자는 돗자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마을을 나섰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전해왔던 길이 아니지 않소? 잘 보셨소. 그 길은 올 수는 있어도 갈 수는 없는 길이에다. 어리둥절해하는 홍생을 보고 남자는 빙긋이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길은 따로 있는데 오직 한 곳뿐이라오. 마을을 벗어나 고개를 하나 넘으니 그 아래에 큰 너럿바위가 있었습니다. 너럿바위 위로 맑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바위는 얼마나 큰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남자는 너럿바위 위에 돗자리 2개를 폈습니다. 자, 돗자리에 등을 대고 누우시오. 홍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남자가 시키는 대로 돗자리 위에 누웠습니다. 남자도 똑같이 돗자리에 누웠지요. 돗자리는 너럿바위를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물결에 흔들거리며 한참 동안이나 흘러내려갔습니다. 누워서 보는 계곡의 경치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얼마 후 돗자리는 어느 골짜기에 가서 저절로 닿았지요. 남자는 돗자리 2개를 말아 짊어지더니 말했습니다. 저 골짜기에 조그맣게 난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이 산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그곳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쉽지는 않을 것이에다. 그럼 조심해서 가시오. 남자는 계곡의 바위를 훌쩍 넘어 요요히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홍생은 자신이 즐겁게 지내다 왔던 금강산 속 희한한 동네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습니다. 애껴 입으시오. 산속에 그런 동네가 어디 있다고 그러시오.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나랑 그 마을에 가보면 어떻겠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나머지 홍생을 따라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홍생이 지내다 왔던 그 신비한 마을은 영영 찾지 못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홍생이 다녀왔던 마을에 대나무가 많다 하여 이화동이라고 불렀습니다. 혼백이 다툰 명당자리. 혼백이 다툰 명당자리. 요즘은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는 일이 많아졌지만 옛날에는 화장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땅에 매장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직원으로 하여금 명당을 찾아 조상들의 묘를 쓰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만큼 명당은 사람들의 큰 관심사가 되어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옛날 충남 홍성마을의 명당 자리를 잘 보는 김명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명사의 집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지요.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난데없는 까마귀떼가 극성하게 울며 집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지금 집안에서 김명사가 임종을 맞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님, 아버님! 아들은 아버지 머리맡에 앉아 아버지를 부르며 흐느끼고 있었지요. 김명사는 비통해하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미 자신의 죽음을 각오한 듯 힘없는 소리로 타일렀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했느니라.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더욱 슬프게 흐느꼈습니다. 예이야, 그리 슬퍼 말아라.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이 인생인 것이야. 모든 것은 늙으면 죽게 마련이며
이제 나도 갈 때가 되어 가는 것인데 뭘 그리 슬퍼하느냐. 아들은 잠시 흐느낌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하지만 아버님은 생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명당 자리를 잡아주시어 고인들의 명복을 도우셨지만 정작 아버님이 누우실 자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아들은 다시금 슬픔으로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얼굴에 야이른 미소를 지었지요. 아들의 말뜻은 아버지는 홍성고을을 중심한 일대에 이름난 명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당 자리를 잡아주었지만 막상 자기가 누울 자리는 미처 보아두지 못한 채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소자가 일찍 아버님께 권하여 자리를 하나 잡아놓았던데 오늘 이렇게 답답한 마음은 아니었을 터인데 그건 내가 모르고 하는 소리니라. 아무리 풍수자리에 밝은 명사라 해도 하늘이 주시는 명당 자리는 수없이 찾아 헤매야 구할 수 있는 법이니라. 그래서 나도 수없이 헤매다가 김명사는 숨이 가빠 말을 잇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다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명당 자리를 찾을 때까지 아버지의 영구를 가까운 산에 임시로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끝낸 아들은 당시 아버지와 쌍벽이라 불리던 이명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유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말이지. 이명사는 혼자 중얼거리듯 말하며 두 눈을 지그시 감더니 얼마 후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알겠네? 자네의 부탁이 아니더라도 김명사의 유택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그간의 교분을 생각해서라도 마땅히 내가 나서야 할 일이지. 그런데 자네 부친이 운명하실 때 남기신 말씀대로 제 아무리 명사라도 하늘이 주시는 명당은 찾아 헤매야 하는 것이라네. 이명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잠시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하더니 다시금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집의 주수는 모두 500성이라고 했겠다. 네?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자네 내 지시대로 시행을 하겠나?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 주수 500석을 팔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는가 말세. 이명사는 주수 한 벽 500석을 팔아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헐벗고 굶주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을 베풀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적선을 베풀면 하늘이 감동하여 알맞은 명당 자리를 자기에게 알려줄 것이고 그러면 그때 자리를 잡아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어르신네 부모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길로 김명사의 아들은 별을 처분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적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사람, 추위에 굶주림에 떨고 있는 노인, 돈이 없어 어머니의 병을 고치지 못해 울고 있는 어린아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적선을 하며 전국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몇 달 동안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심껏 일을 마친 김명사의 아들은 다시 이명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명사와 함께 아버지의 유택이 될 명당을 찾아다녔지요. 그러나 바라는 명당 자리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초조하고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이명사 역시 마찬가지 심정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곳에 이르자 이명사가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르쳤습니다. 김명사의 아들은 이명사가 손가락으로 가르친 지점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가만히 있어 보게. 그런대로 원만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김명사의 유택으로는 이명사는 머리를 갸우뚱하고 시원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네, 제 효성이 부족해 명당이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옵니다. 아닐세, 이 사람아. 자네 효성만큼 내 머리가 명석하다면 이보다는 더 나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터인데 내가 아돈에서 영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 두 사람이 서서 서로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을 때 저만치 옆에서 삽으로 자갈을 파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라보니 이웃에 사는 억새라는 총각이었습니다. 간밤에 억새 어머니가 죽었다더니 억새가 지금 어머니의 산소자리를 파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인가? 이명사는 미처 억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소생의 이웃에 사는 억새입니다. 간밤에 어머니가 죽었다더니 지금 어머니의 산소자리를 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 억새 어미가 죽어 지금 산소자리를 파고 있다. 그런 말이지. 이명사는 혼자 중얼거리며 사방을 한번 휙 둘러보고 나서 머리를 끄덕이다니 이윽고 억새를 불렀습니다. 이복의 억새?
억새는 삭지를 하다 말고 이명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예, 이명사 어르신. 그 자리에다 내 어미를 묻으려고 하는 것이냐? 네, 그러합니다. 이 녀석아, 그것은 가시덩불에다 자갈밭이 아니냐.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그런 자리에 어미를 묻으려고 하다니. 그러지 말고 내가 저쪽의 자리를 봐줄 테니 그곳에다 산소를 쓰도록 하거라. 정말이십니까? 이명사 어르신, 감사합니다. 워낙 유명한 이명사의 말씀이라 억새는 황송하기까지 했습니다. 생전에 나쁜 짓을 많이 해온 마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온 어머니의 산소 자리를 봐주신다고 하니 그저 고마울 수밖에 없었지요. 억새는 이명사가 잡아주는 자리에다 어머니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명사가 억새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억새가 파고 있던 그 자리야말로 천하의 둘도 없는 명당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명사의 아들이 아버지 묘를 그 자리로 이장하고 난 후의 일입니다. 첫날 묘 옆에 초막을 짓고 상식을 하려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김명사와 억새 어머니의 혼백 사이에 자리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서 내놔, 이 영감쟁이야. 그 자리, 내 자리란 말이야. 아무리 자기가 직원이라 해도 내 아들이 파기 시작한 자리에 틀없는 눈 얌체가 어딜 땀. 어서 내놓으라니까. 이것은 억새 어머니 혼백의 말이었습니다. 허허허, 이런 고약한 말 버릇이 있나. 어디다 대고 이런 못된 행패를 하는 건가. 생전에도 행실이 안 좋더니만 죽어서도 마찬가지인가. 다 제각기 자기 복대로 차지한 자리라는 것을 모르는가. 김명사의 혼백이 맞서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군소리 말고 내놓으라면 순순히 내놓기나 해. 억새 어머니 혼백은 계속 바락바락 악을 쓰고 있었지요. 두 혼백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있던 김명사의 아들은 처음에 몹시 놀랐으나 그대로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로 이명사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르신네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방도가 없을까요? 좀 기다려보게나. 이제 고 신령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네. 이명사는 별일 아니라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두 혼백은 계속 다투고만 있었습니다. 정말 이 영감택이야 내놓지 못할 거야. 억새 어머니가 다시금 발악을 하며 김명사에게 덤벼들었지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어디서 함부로 점잖은 명사의 멱살을 잡고 행패야. 바로 그때 바람소리와 함께 천둥이 치다니 하늘로부터 신령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헤이, 시끄럽구나. 누가 이리저리 다투면 안 되냐. 그러자 억새 어머니 혼백은 다소 떨리는 소리로 떠듬떠듬 말했습니다. 신령님, 이 자리는 제 자리입니다요. 그러니 제가 차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새 어머니 혼백은 신령님께 대드는 투로 말했습니다. 생전에 그처럼 못된 짓을 일삼던 내가 감히 명당 자리를 넘을 수 있다는 것이냐. 내 아들 억새가 이명사에게 얻은 그 자리도 내게는 과분한 자리야. 그 자리마저 빼앗기기 전에 생전에 복이 많고 아들의 노심이 지극한 김명사가 병시더러 너는 내 자리로 물러가거라. 억새 어머니의 혼백은 신령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명사는 신령님의 심판으로 이명사가 잡아준 명당 자리에서 편히 쉬게 되었습니다. 신령님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김명사의 기쁨 어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허허허, 내 아들 아예 많이 썼다. 그리고 이명사도 수고했네. 고마우이. 수고는 무슨 수고, 당연한 일 가지고 고마울 것 없네. 이명사는 허공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부디 편안히 잠드시길. 아들은 말을 맺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의 훈련과 산 사람이 인사까지 나누게 된 이 명당 자리는 옥병에 물이 담긴 모양을 하고 있다 하여 옥호수 주묘라고 하며 충남 홍성군 장곡면 감내 마을이 이 전설의 고장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처럼 명당 자리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입니다.